전 세계가 300경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도 빚, 중국도 빚, 일본도 빚, 유럽도 빚, 모든 나라가 빚쟁이라면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이 구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진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답을 갖고 있거든요. 인류가 처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건 수천 년 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농부들은 이웃에게 곡식을 빌렸죠. 봄에 씨앗이 없으면 이웃 것을 빌리고 수확 후에 갚는 거예요. 은행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 하나였죠. 그게 빚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미래에 갚는 약속. 하지만 국가가 커지고 전쟁이 잦아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17세기 영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 영국 왕실은 네덜란드와 전쟁을 앞두고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귀족들도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려 했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국민 전체에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 빌려주면 이자 얹어서 갚겠다는 약속서, 바로 국채였죠. 이게 현대 국가 부채의 시작입니다. 국채는 간단하지만 혁명적이었어요. 전쟁을 위해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냥 국민에게 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20세기 들어 이 방식은 전 세계로 퍼집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모든 나라가 국채를 발행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재건 비용으로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1944년 세계 경제 구조를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트우즈에서 44개국 대표들이 모였어요. 이 회의에서 결정된 건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돈의 기준은 달러로 하자. 달러는 금과 연결되고 다른 나라 화폐는 달러에 연결됐습니다. 이게 브레튼우즈 체제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는 계속 커지는데 금은 한정적이잖아요. 미국이 돈을 더 찍어내려면 금이 더 있어야 하는데 금은 안 늘어나는 거죠.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달러는 금과 연결 안 합니다. 바로 금본위제 폐지예요. 이 순간부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찍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돈의 가치는 이제 금이 아니라 그냥 정부의 말 한마디로 결정됩니다. 이걸 법정화폐, 영어로 피안트 커런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전 세계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나라들이 깨달은 거예요. 빚은 전쟁 때만 지는 게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학교 짓고 도로 깔고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그렇게 빚은 비상수단이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전 세계가 300경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빌린 걸까요? 도대체 채권자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미국 국가 부채의 약 70%는 미국인 자신들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에 잠자고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굴려야 여러분에게 이자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내주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2,000조 원에 달합니다. 브라질이나 캐나다의 GDP 3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국채는 안전한 투자처거든요. 주식처럼 하루에도 폭락하지 않고 정부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2025년 현재 미국 10년 국채 이자율은 연 4%에서 5% 수준이에요. 거의 위험이 없는데 이 정도 이자면 꽤 괜찮은 거죠. 은행만 국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연기금도 삽니다. 보험사도 삽니다. 자산운용사도 삽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연기금들은 전체 자산의 25%를 채권에 넣었습니다. 보험사는 더 심합니다. 자산의 60% 이상이 채권이에요.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그 돈이 지금 어딘가의 국채에 투자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시나요? 국민이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은 그 돈으로 국채를 삽니다. 정부는 국채로 번 돈을 예산에 씁니다. 그리고 이자를 은행에 돌려줍니다. 은행은 그걸 다시 국채에 넣습니다. 이게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합니다. 미국 국채의 나머지 30%는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이 약 1천조 원 넘게 갖고 있고 중국도 800조 원 규모입니다. 왜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전하고 이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 800조 원을 빌려줬으면서 자기는 또 이 경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빚은 중국 은행들이 갖고 있고 그 중국 은행들은 또 미국과 유럽의 채권도 보유하고 있어요. 일본 저축이 네덜란드로 흘러가고 네덜란드 돈이 브라질로 가고 브라질 자본은 다시 미국 국채로 들어옵니다. 전 세계 부채는 누군가가 갚아야 할 청구서가 아닙니다. 그냥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라들은 어떻게 갚을까요? 답은 충격적입니다. 갚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새 빚으로 옛 빚을 갚는 겁니다.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새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갚아요. 이걸 차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매년 수천조 원 규모의 국채를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합니다. 이게 무책임해 보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빌리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가 겪은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를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는 돈이 필요한데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공무원 4명 중 1명이 해고됐습니다. 임금은 30% 깎였고요. 5년 만에 GDP가 25%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빚을 못 빌리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기업이 덜 벌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비가 줄고 세금이 안 거치고 정부는 더 쪼들리고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빚을 줄이지 못합니다. 긴축 정책을 약속하고 당선된 사람이 없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니 경제가 멈췄잖아요. 미국 정부는 단 1년 만에 4천조 원을 빌렸습니다. 자국 GDP의 거의 20%예요. 중국도 유럽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은 지금도 옛 빚을 갚기 위해 새 빚을 냅니다. 미국 정부 예산에서 이자 비용만 해마다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건 교육과 복지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만드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자 나라는 괜찮습니다.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 국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로 여겨지니까요. 낮은 이자로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다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달러나 유로 같은 외화로 빚을 집니다. 자국 화폐가 약하면 상환 부담이 훨씬 커지거든요. 달러 가치가 오를수록 이 나라들의 빚 부담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를 감당하려고 또 빌려야 합니다. 이게 부채 함정이에요. 2022년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했을 때가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파키스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가 납니다. 디폴트라고 부르죠. 디폴트는 집 담보대출을 못 갚는 것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나라 전체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나라에 돈을 안 빌려줘요. 수입도 못하고 국제 무역도 막히고 화폐 가치가 폭락합니다. 국민들의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1990년대 말 아르헨티나는 외채를 못 갚고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페소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운영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페소 가치가 순식간에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국민들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고 거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대통령이 5번 바뀌었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부는 선택지가 3가지입니다. 지출을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확 올리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출 삭감은 그리스처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세금 인상은 국민 반발을 부르고 돈을 찍으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서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베네수엘라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빵 한 덩어리 값이 몇 주 만에 2배씩 올랐습니다. 최악의 시기엔 연 물가 상승률이 수십만 %에 달했어요. 사람들이 장 볼 때 돈을 가방에 담아서 다녀야 했습니다. 지폐 가치가 종이 조각만도 못하게 된 거죠. 이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빚이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돈을 더 찍으면 기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저축한 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인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금 가격은 이미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도 3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달러 가치는 반대로 3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JP 모건은 2026년 중반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4,000달러를 넘을 거라고 봅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이돈 시스템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부채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전 세계 300경 원의 빚은 누구에게 빌린 걸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빌린 겁니다. 개인의 저축이 은행을 통해 정부 채권으로 흘러가고 정부는 그걸로 지출하고 이자를 돌려줍니다. 그 이자는 다시 저축이 되고 또 채권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사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스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스리랑카처럼요. 현재 세계 부채 총량은 전 세계 1년 경제 규모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달러 지폐를 쌓으면 300조 달러에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거리를 50번 왕복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모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 새로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을 꼽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0%에 달해요.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일본이 1년에 버는 돈의 2.6배라는 뜻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을 일본인들이 직접 사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은 저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저축이 대부분 국채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예요. 외국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나갈 위험이 낮으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면 저축도 줄겠죠. 그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반면 미국은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라는 특권 덕분에 지금껏 버텨왔는데요. 이 특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 중동 국가들이 석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나 자국 화폐를 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탈달러화, 영어로 드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만약 달러의 위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줘서 미국이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달러 수요가 줄면 미국 국채 수요도 줄고 이자율이 오릅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미국이라고 그리스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빚을 못 갚으면 내 저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인이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을 때 살아남은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금, 부동산, 그리고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죠. 2025년 금값 급등도 단순 투자 유행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사들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이 1,000톤을 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빚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 빚은 성장의 동력이 되거든요. 문제는 그 빚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느냐는 거예요. 학교와 도로와 병원에 쓰이는 빚은 미래 세대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이자 갚는 데만 쓰이는 빚, 선거용 보조금에만 쓰이는 빚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빚의 총량보다 빚의 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빚을 어디에 쓰느냐를 바꾸는 거예요. 미래 세대가 갚을 수 있는 빚, 성장으로 이어지는 빚을 지는 것. 그게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오래 버티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빚은 이제 현대 경제의 연료입니다. 멈추면 경제도 멈추는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민낯입니다.